기존의 고2, 고3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학년 때 과목명이 이렇게 돼. 문학, 고2, 고3 때 배우는 거, 그 다음 독서,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어. 그래서 얘네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수능제도에서 선택을 해서 11문제를 푸는 거고, 얘네는 공통이라고 해가지고 문학 17개, 독서 17개가 나와. 그래서 총 45문항이었단 말이야. 80분. 근데 너희 때는 과목명이 일부가 바뀌어. 고2 때 우선 문학은 문학으로 배워. 그 다음 독서가 바뀌어. 작문. 독서라는 게 원래 읽는 영역 아니냐. 그럼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같이 결합해서 출제를 하자. 그래서 독서와 작문이 하나의 교과명이야. 그럼 이 독서와 작문이다 보니까 기존처럼 독서에 단독 지문이 있는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수능도 독서와 작문이 묶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야. 확인해볼까? 독서와 작문 묶여있는 거. 자, 이 독서와 작문 묶여있는 게 24번에서 27번이야.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해가지고 가와 나가 독서야. 그 다음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우리 원래 모의고사에서 초고는 다 뭐였어? 초고 얘기 나왔잖아. 작문. 그래서 이 24에서 27번이 독서와 작문입니다. 묶여있는 형태.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독서와 작문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에 독서 문제가 2개가 가 있고 작문 문제가 2개가 가 있어. 여기 24에서 27번 다시 봐봐. 24번 가나, 그럼 얘는 독서 부분인 거지. 가나 지문이 독서니까. 25번 가를 작성하기 위해 가나를 읽은 방법인데 실제 풀어보면 얘는 가나의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가나야 가나. 그래서 독서 부분. 26번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니까 얘는 다지, 작문. 그 다음 27번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나와 연결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원래 다의 특정한 부분들 고쳐 쓰는 거나 빈칸 주고 채워 넣는 거 있었잖아, 작문에. 그거 그대로 출제된 거야. 그래서 독서와 작문이라고 묶인 게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독서가 2문제, 작문이 2문제가 들어가요. 그럼 독서 단독은 몇 문제가 있어? 13문제가 있어. 독서 단독. 그럼 독서 단독 13개, 독서 작문 묶여서 독서 2개, 총 독서가 15개. 문학도 15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라져. 매체가 너희는 매체가 사라지는데 그럼 언어가 문법이란 말이야. 이 문법이 뭐랑 묶이냐면 화법과 언어라는 이름으로 묶여요. 그래서 말할 때 이 말하는 거랑 문법을 같이 결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럼 화법과 언어도 한번 봐볼까? 1에서 3번 화법. 1에서 3번 화법. 그 다음 4에서 6번이잖아. 4에서 6번. 그럼 이 1에서 3번하고 4에서 6번까지 다 해서 다 화법, 6문제가 화법입니까? 아니야. 화법은 5문제. 화법과 언어라 그래가지고 화법 지문에 언어 문제를 하나 줘요. 화법 지문에 언어 문제를 하나 줘요. 실제 풀면서 아마 봤을 텐데 3번 문제 봐봐. 1에서 3번.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화법이지? 3번 문제 어때? 선지 보면 A는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엄마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법이거든. 화법과 언어. 그래서 화법과 언어에서 한 지문에 화법이 2개가 나오고 언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 총 3문제 중에 2문제가 화법이고 하나가 언어야.
화법 단독은 몇 개가 나와? 화법 단독 3문제. 그게 4에서 6번. 그 다음 언어는 4문제. 7에서 10번. 그래서 총 화법 5개, 언어 5개. 화법과 언어가 총 10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학 15개, 독서 15개, 그 다음 장문 5개. 장문이 따로 한 지문이 있거든. 그래서 3문제에서 5개. 화법 5개, 언어 5개. 이렇게 총 45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모의고사가 너희 수능 예시 문항하고 배치가 거의 똑같아. 수능 예시 문항하고. 그럼 이런 형태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는 방법들을 조금 바꿔야 되죠. 원래 우리가 기존에 3월, 6월, 9월 기존 기출들 가지고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먼저 풀자 그랬니? 화법, 장문, 문법. 그래서 1에서 15번 먼저 풀고 문학 풀거나 문학 먼저 풀고 1에서 15번 풀고 마지막에 독서 푸는 형태였는데 이제 바꿔야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이제. 자, 내년 3월 모의고사 꼭 기억해가지고 내년 3월 모의고사 볼 때 미리 그 전에 얘기는 한번 하겠지만 푸는 순서 다시 정립해서 그대로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뭘 먼저 풀어볼 거냐면 상대적으로 화법 파트가 쉽잖아. 그래서 화법을 먼저 푸는 거야. 원래 우리가 풀었던 순서 화법, 장문, 언어, 그 다음 문학, 독서로 가든지 문학을 풀고 화법, 장문, 언어 풀고 독서로 가든지였으니까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화법, 장문, 언어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 풀고 독서. 물론 여기 묶여있는 독서와 장문도 있대. 이걸 풀든지 이 순서를 풀든지 또는 문학을 먼저 풀고 화법, 장문, 언어를 앞에서 배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풀고 독서 풀면서 마지막에 독서와 장문을 풀든지 요 순서를 생각해보자. 자, 너희가 고3이 되면 문학은 수능 연계율이 50%라 그래서 수능 연계 교재에서 배운 지문들의 절반, 문학 지문 7개가 등장하면 그 중에 3개는, 최소 3개는 니네가 이미 배운 거야. 많으면 7개 중에 4지문은 이미 배운 데서 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거야. 독서는 연계된다고 하지만 연계율 느끼기가 어려워. 독서는 뒤로 빼서 마지막에 푸는 게 시간 안배를 하거나 연계성을 따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순서 중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푸시면 돼. 본인이 문학이 좀 더 괜찮다? 문학 먼저. 문학은 나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럼 화법, 장문, 언어 얘들을 먼저 푸시던가. 단 어떠한 순서든지 문학을 풀 때는 우리 약속은 했다. 요건 지켜야 돼. 문학은 고전을 풀 때 고전이 전개 방식이 조금 더 단순하고 주제의식도 단순하니까 고전 먼저 풀고 현대를 풀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먼저 풀자고 했어? 소설을 먼저 푸는 걸 추천을 한다고. 그래서 문학을 풀 때는 고전 소설, 같은 장르의 현대 소설, 그 다음 고전시, 현대시의 순서로 푸는 걸 추천을 한다. 시랑 수필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수필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고 수필에서 등급을 결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수필하고 같이 묶이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시를 뒤에 빼놓고 푸는 게 더 낫다. 요 순서. 그럼 우선 우리는 오늘 설명할 때는 요 순서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선 설명은 요 순서. 그러면 우리는 1에서 3번을 먼저 보고
1에서 3번을 먼저 보고 그대로 순서대로 있는 4에서 6번을 볼 거야. 1에서 3, 4에서 6. 그 다음 그대로 7에서 10번 쭉 보고 7에서 10번 쭉 보고 뒤로 넘어가서 장문이 있는 28에서 30번을 풀 거야. 이해하셨지? 자, 이렇게 우리는 우선 풀 거야. 여기에서 본인이 하나만 더 응용을 하겠다. 나는 상대적으로 문법이 더 어렵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4에서 6번을 먼저 풀고 28에서 30번 풀고 28에서 30번 그 다음 1번부터 10번까지 남아있는 거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그 순서로 푸셔도 된다. 자, 우리는 같이 푸는 거라서 우선 1에서 3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이 배지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뭐 화법의 특징, 장문의 특징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설명했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봐봅시다. 1에서 3번 1번 문제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장 적절한 거 핵심 추론이야.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나오면 그대로 선지 찾아가야 돼.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1문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하기 방식 뭐 있니? 기억 안 나면 따로 정리해놔야 돼. 9월 거 모의고사 정리했던 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옮겨 적으시고. 1문단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선정 계기, 발표 제재의 선정 계기, 그 다음 발표 순서 안내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1문단에서 쓰기도 하지만 본론에서 많이 쓰는 것들, 정의, 개념 설명해 주는 거. 단 개념 설명할 때는 예시를 들어주는 것까지 같이 따져보라 그랬었고, 그 다음 인용, 전문가의 견해나 어떤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거. 인용할 때는 뭐까지 따져라? 출처를 밝혀주는지.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경우나 비교 대조, 과정이나 순서를 설명해 주는 것. 과정 순서. 그 다음 질문의 형식. 단 질문의 형식을 드러낼 때는 뭐까지 같이 찾아줘라? 상호작용. 질문하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내용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상호작용이 있는지. 자, 본론은 대표적으로 이 정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본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많이 하는 것들. 요약. 자신이 한 발표 내용 요약해 주는 거. 그 다음 추가 활동이 있었지. 내가 이것들을 설명했으니까 너희가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것들을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 활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반영되지 않은 것 하나씩 찾는 내용일지지. 거시적 관점에서 2번에 어떻게 나눠져 있어? 크게 3개. 도입, 전개, 정리. 그럼 도입이 뭐겠어? 1문단. 정리가 뭐겠어? 4문단. 전개는 그럼 남아있는 2, 3문단의 본론이겠지. 그럼 1문단 읽고 2번에 1번 선지 푸는 거고, 2문단 읽고 2번에 2번, 3번, 4번 선지 풀어보는 거고, 3문단 읽고 2번에 남아있는 2, 3, 4번 선지 풀어보는 거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4문단 읽고 2번에 5번 선지 푸는 거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야.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의 일부이래. 발표 후에 이어진 수업. 기업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 문제는 먼저 설명했지. 문법 문제.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도 어때?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보면 3번은 발표 후 이어질 수업이니까 전체 내용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지문 다 읽고 마지막에 지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질문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대화의 원리인데요. 저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대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맥락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자, 대답을 들었어. 여기도 질문하면서 대답을 들었네. 상호작용하지.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 오늘은 고맥락 문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문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 중 선정 계기나 발표 순서를 알려준 건 없지. 질문을 하면서 상호작용만 하고 있어. 맞지? 그럼 1번에 지금 답 찾을 수 있는지 봐봐. 질문의 형식, 그래서 상호작용. 답 찾았지? 그럼 1번에 답 2번. 1문에서 끝났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선지 풀어야 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했지. 그 다음 발표의 화제가 고맥락 문화임을 소개했지. 그럼 2번에 1번 선지 맞고. 자, 이 문단이야. 문화인류학자 홀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가 주고받는 언어 자체가 나타난 명시적 의미보다 비언어적 표현이나 상황 등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고맥락 문화, 반대로 명시적 의미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맥락 문화랑 저맥락 문화의 개념 좋네. 그리고 얘네 사이에 뭐 한 거야? 비교 대조한 거지. 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손님을 초대하고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의 청자는 자신을 반기는 표정과 초대받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저맥락 문화의 청자라면 저맥락 문화는 명시적 의미, 겉으로 드러난 의미에 주목하니까 차린 것은 없다라는 말에 주목해 언어적 표현에 드러난 명시적 의미와 대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번은 이미 풀었다. 그럼 이 문단 봤으니까 2번에 2, 3, 4번을 봐야 돼. 2번에 2번 선지. 고맥락 문화의 개념을 저맥락 문화와 비교하여 제시한 거 맞지? 3번 선지. 고맥락 문화의 상황 중심적인 특징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지 여기? 예시, 상황 중심. 그럼 2번하고 3번 선지 다 찾았네. 자, 2번에 4번 선지. 고맥락 문화의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장단점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적 특징이 아직 안 나왔지. 얘는 아직 못 찾아. 3문단으로 가시면 돼요. 자, 또 다른 특징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화자가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결 표현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문을 닫아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혹시 춥지 않아 또는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자에게 명령문의 형식이 아니라 의문문의 형식으로 종결 표현을 써서 부담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대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해 공손성을 드러내는 높임 표현도 발달해 있습니다. 자, 2번에 4번 선지. 관계 중심적 특징은 맞는데 장단점을 설명한 건 아니지. 그래서 2번에 4번이 틀렸다. 여기까지 이해했고, 마지막 문단. 지금까지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된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면 추가 활동을 제시한 거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에 답 찾았어. 나머지 선지 봐보자. 1번에 1번. 중간중간 요약한 거 있어? 없어요. 요약해주면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건 맞아. 요약이 없어. 1번에 3번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안 했지? 발표 순서 안내 안 했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유도한다. 이거는 순서를 안내하면 항상 맞아요. 발표 순서를 안내하게 되면 청중은 어떤 식으로 발표가 진행되는구나 라면서 전개 방식을 예상할 수 있어요. 4번 선지. 대화 내용을 청중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홀 거 가지고 왔다고 치자. 홀 거. 근데 상반된 견해를 인용한 건 아니잖아. 틀렸고. 5번 선지. 발표 중간에 청중의 요청에 따라. 자, 청중이 요청한 거 있어? 없지. 자, 다시 1번에 5번 선지. 그럼 얘의 출제 의도는 뭘까?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 거 묻는 거야.
자, 1번에 2번 찾았고 2번에 답은 4번이었어. 3번 문제로 봅시다. 3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습 겸 정리 좀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이거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10월 모의고사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고대 중세국어 다시 하긴 해야 되거든. 중세국어 할 때 어차피 높임 필요하니까 여기서 현대국어 높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현대국어의 높임 크게 세 개였어. 주체 높임, 그 다음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었어. 주체 높임은 개념상 서술어의 동작 주체를 높인다 그랬었는데 동작 주체를 높인다라고 하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주어를 높인다고 설명하는 거지.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여주는 게 주체 높임이야. 그리고 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조사, 깨서를 사용하거나 깨서. 그 다음 알아야 되는 선어말 어미라는 거. 선어말 어미, 시 또는 시를 사용하거나. 이 선어말 어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간에 시가 들어가 있는 거랑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얘 선어말 어미 시 쓰였니? 안 쓰였지? 사전 찾을 때 얘 뭘로 찾아? 드시다. 다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뭐야? 어간. 어간 뒤이자 어미 앞에 붙어야, 즉 이 사이에 붙어야 선어말 어미란 말이야. 예를 들면 보시다. 사전 찾은 보다야. 그래서 다 앞에 있는 보, 어간. 다 어미.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사이에 있는 얘가 선어말 어미. 여기 있는 선어말 어미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라고 보시면 돼요. 선어말 어미 시. 그 다음에 특수어휘가 있었지. 단어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먹다의 높임 드시다. 먹다의 높임 드시다. 또는 밥의 높임 진지. 그런 것들. 자, 이게 주체 높임이었어. 단 이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었는데 직접 높임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주체 높임,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높여주면 그대로 직접 높임이야. 계시다, 높임, 특수어휘. 계신 존재가 누구야? 주어가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대로 높였기 때문에 얘는 주체 높임의 직접 높임. 이와 대응하는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한, 주체와 관련한 신체나 신체 일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소유물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높임으로써 주어와 관련된 신체, 생각, 소유물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어를 높여주는 거란 말이야. 자, 얘 사전 찾은 옳다. 의시 들어가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야.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높이니? 할아버지가 옳은 거야? 생각이 옳은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와 관련된, 주어와 관련된 생각을 높인다. 머리카락이 하얘졌다고 치자. 하얗다라는 어간에다가 시를 넣었어. 그래서 하얀 건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버지와 관련된 신체. 얘를 높임으로써, 머리카락을 높임으로써 그와 관련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 이게 간접 높임. 이 정도. 단, 실현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실현 방법의 차이.
직접 높임은 요걸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깨서를 통해서 직접 높일 수 있고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직접 높일 수 있고 특수 어휘를 통해서도 직접 높임을 할 수 있어. 뭘 못 쓰니? 간접 높임은. 깨서랑 선어말 어미는 똑같이 쓸 수 있어. 깨서를 통해서 간접 높임 가능하고 깨서를 통해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간접 높임 가능한데 얘는 특수 어휘는 안 돼. 단어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특수 어휘는 직접 높임에서만 쓸 수 있어. 요 차이. 정리해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 높임 자주 나오는 애지. 그 다음 두 번째 높임, 객체 높임. 얘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기억해도 무방하니까 목적어든 부사어를 높인다. 그 다음 실현 방법. 깨. 조사 깨. 그 다음 얘도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하기는 하는데 실현하긴 하는데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4개밖에 없어.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자 그랬어. 자, 다시 거시적 관점 큰 틀.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2개야. 깨서라는 조사를 쓰거나 특수 어휘를 쓰거나. 이 특수 어휘를 좀만 쪼개보면 딱 4개가 있다고. 모시다, 드리다. 누구를 어딘가에 모셔다 드려. 모셔다 드리면서 오랜만에 만나 뵙고 그동안 잘 계셨는지 여쭤보는 거지. 요거야.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요 4개입니다. 요걸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 다음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그래서 높임말을 쓰거나 낮춤, 반말을 써도 돼. 그래서 이제 상대 높임은 뭐만 설정되어 있으면 돼? 청자. 청자만 설정되어 있으면 상대 높임은 무조건 쓰인 거야. 그 속에서 높였냐 낮췄냐만 구분해주면 돼. 상대 높임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쓰인 거야. 얘는 실현 방법이 종결 표현 또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가 현대 문법. 추가적으로 그 얘기는 했었다. 상대 높임이 시험 범위,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 시호체, 하호체, 하계체 가지고 총 6개 있는 거 구분해야 된다고. 단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랑 수능은 상대 높임의 6개 종류를 구분하는 형태를 줄 거면 보기에서 알려준다고. 평소에는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자, 정리한 김에 여기까지가 현대국어였어. 자주 나오는 중세국어의 특징하고 비교해보자.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세국어를 요걸로 쓸 거야, 주황색.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밖에 없지? 시. 근데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2개였어. 현대국어처럼 시를 쓰기도 하고 샤를 쓰기도 했어. 그래서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2개였습니다. 시, 샤. 그 다음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없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있어요. 크게 3개. 삿, 자. 그 다음 반치음 해가지고 삽. 크게 3개. 6개로 보기도 하지. 이 비읍 자리에 순경음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 3개에 요 3개를 따로 봐서 총 6개로 보기도 하지. 차이.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없는데 중세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한다. 그 다음 현대국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존재하지 않아.
중세국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두 개가 있지. 이, 잇. 그럼 한 김에 선어말 어미까지 중세국어 거 구분했고 3번 문제로 그대로 가봅시다. 발표 잘 들었어요. 내용 중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높임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이면 빨리 그냥 읽는 거야. 더 세부적으로 다른 규정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읽기는 하되 일반적인 규정 나오면 빨리빨리 읽어내는 거야. 새로 여기서 찾아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러한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조사, 특수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됩니다. 아래의 문장들에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여 공손성이 드러난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니 실제 우리는 A, B, C, D, E 문장을 다 읽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푸니? 아니었지? 문법 문제에서 문장이 드러나면 어떻게 풀자? 선지 먼저 보자. 문장을 먼저 보더라도 이 문장에서 무엇을 묻는지 우리가 잘못 찾거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고 그 선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문장에서 찾자고.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1번 A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엄마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쓰였는지만 찾으면 되잖아. A. 언니가 동생에게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 가셨어. 얘 어떻게 되니? 가, 단데 시엇을 넣은 거지? 시엇. 그래서 이때 시가 뭐야? 선어말 어미잖아. 가, 다니까 선어말 어미. 엇은 과거. 그럼 1번 선지 맞네? 가신 사람이 누군데? 엄마 주어. 그 다음에 2번 선지 B는 주격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할머니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주체 높임 주격조사지. 전화해 달라고 하셨어. 똑같지? 하다에 시엇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2번 선지도 맞고 3번 선지 C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C.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럼 선생님이 부사어 대상인가봐. 수업 내용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자, 수업 내용에 대해 뭐라고 나와있니?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그럼 여쭙다가 들어가 있지? 특수 어휘. 3번 선지 맞네. 여기까지 이해했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자. 1, 2, 3번 했으니까 A라는 문장에 상대 높임이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청자만 설정돼 있으면 되잖아. 언니가 동생에게, 그럼 동생이 청자니까 얘는 뭐야? 상대 높임이 있는 거야. 자,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 높였어, 낮췄어, 동생을. 동생한테 존댓말 했니? 아니지. 그럼 여기는 상대 높임에서 청자를 낮춘 거. A는. 자, B 부분. 동생이 형에게 할머니께서 전화해 달라고 하셨어. 자, 높였어, 낮췄어. 할머니께서 우선 동생이 형에게 말하는 거니까 청자가 형이야. 상대 높임 썼잖아. 높였니, 낮췄니? 전화해달라고 하셨어. 높인 거 있어? 없지? 낮춘 거야. 종류 나중에 찾으면 되고 내신에서만 찾으면 돼, 종류는. 그 다음 C도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청자가 누구야? 선생님이지. 그럼 여기도 상대 높임은 같이 쓴 거야. 그 다음 높인 거지. 여기 높인 거. 그 다음 4번 선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야, 그럼 요거 다시. 종결 표현 또는 종결 어미잖아.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은. 그러면 실제 종결 어미를 사용했는지를 묻겠니?
이걸 따져야겠니? 따질 필요가 없어. 종결 어미가 항상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야. 4번 선지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청자가 할아버지인지만 찾으면 돼. 상대 높임은 청자니까. 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럼 이미 쓰였네.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거니까 내일 할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 할머니를 모시러. 그럼 할머니가 객체지. 대상. 할머니를 목적어. 그래서 뭐 또 쓰인 거야?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도 쓰인 거야. D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야. 이는 주격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럼 청자는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상대 높임을 쓴 거고, 선생님께서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선생님께서 그럼 우선 주격조사 썼네. 주격조사 썼어.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돼? 하시었어요니까 선어말 어미를 썼지. 선생님께서 하시다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썼어. 얘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야? 누구에게 드려야 돼? 어머니께. 그래서 어머니라는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이면, 그럼 다시 이라는 문장 정확히 뜯어보면 선생님께서 할 때 께서는 뭐야? 께서 주격조사,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자, 드리라는 거야. 부사어인 어머니를 높이는 특수어휘. 어머니를 높이는. 하셨어야 할 때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이렇게 실현돼. 그래서 이라는 지문은, 이 문장은 주체 높임 썼지. 주격조사 깨서랑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그래서 5번 선지 틀린 거야. 5번 선지 틀렸어. 그 다음 다시 이라는 문장. 이라는 문장은 어머니라는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도 썼지. 그리고 이라는 문장은 어머니라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상대 높임도 썼지. 세 개 다 쓴 거야. 지금 이게 1학년 거니까 하나의 문장에서 높임 표현을 하나 묻거나 많이 묻는 선지가 2개를 묻고 있는 거지. 3학년 되면 평가원에서는 한 문장에서 높임이 기본적으로 2개, 3개가 쓰인단 말이야. 그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3번의 답은 5번이야. 그 뒤에 4에서 6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수업 중 진행한 모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번. 위 발표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원래 이거 했는데, 원래 우리가 자주 봤던 지문에서 1에서 3번이 발표 또는 강연이고 4에서 7번 할 때 화작 복합 지문에 그때 등장하는 게 토의 같은 거였잖아. 토의나 회의 내용들. 토의나 회의 나오면 누구 발화 단위로 끊어서 문제 풀라 그랬었어. 사회자가 없으면 처음 발화를 시작한 애 단위로 끊어서 풀자 그랬었잖아. 얘가 더 명시적으로 4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앞으로 기억해야 돼. 다시 이제 협상이나 회의가 나오게 되면 누구를 기준으로 끊어? 사회자를 기준으로 끊어서 의미 달랑 문제 풀어야 돼. 사회자라는 지칭이 없으면요, 첫 발화 시작한 애, 처음 발화를 시작한 애가 사회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자, 그럼 4번은 사회자의 발화 단위로 사회자 발화마다 풀어보면 되겠고, 하나씩. 5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내용 일치. 자, 적절하지 않은 거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하나씩. 그래서 A에서 학생 2 발화 보고 선지 풀고, 학생 1 발화 보고 선지 풀고, 답 안 나오면 B에서 학생 2 발화 보고 선지 풀고, 학생 1 발화 보고 선지 풀고. 여기까지 맞지? 문제 바꿔보자. 5번을 가장 적절로 보면 이렇게 풀면 어떡해? 5번을 가장 적절로 바꿔야 돼. 가장 적절로 문제 바꾸면 A의 발화가 2개 있잖아. 학생 2, 학생 1.
B에도 학생 1이잖아. 가장 적절 핵심 추론 어떻게 풀어야 돼? 핵심 추론은 통상적으로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 따지는 거야. 근데 세 개를 넘어가 버리면 얘네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을 예상해서 답을 푸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고. 자, 여기 두 개 발화지. A. 그럼 여기 딱 이것까지 보고 나서 학생 1과 학생 2의 발화 사이에 공차를 따져보는 거야. 학생 1과 학생 2의 발화 사이에 학생 2는 앞에 나온 발화에 무엇을 공감했는지, 무엇이 유익하다고 평가했는지, 학생 2는 앞에 나온 발화와 본인의 생각이 무엇이 다르다고 평가했는지, 마찬가지 학생 1은 앞에 나온 발화에 무엇을 공감을 표현했고 무엇이 같다고 봤는지 또는 무엇이 다르다고 봤는지, 요거에 주목해서 여기까지 보고 A를 풀어야 돼. 그래서 A에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발화 단위로 내용 일치처럼 하나씩 갖다 줘야 돼. 발화 단위 이렇게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매력적인 오답에 빠져. 5번 같은 문제 가장 적절로 바뀌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기는 학생 2가 협상을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에 제시될 거니까 가 있는 부분에서 얘를 풀면 되겠지? 지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한 역할에 따라 생태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과 마을의 대표가 되어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마을 캠핑장을 운영하는 세모마을은 새롭게 설치할 생태 탐방로를 동그라미 마을까지 연결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협상의 배경, 협상의 시작 이유를 주고 있는 거고, 먼저 마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발언 순서 주고 있어. 자, 4번에 1번 선지 맞지? 4번에 1번. 4번에 2번은 없고 4번에 3번 맞지? 먼저 동그라미 마을의 입장을 먼저 듣겠다고 순서 지정했잖아. 그래서 발언 기회 부여. 4번 선지 아직 없고 5번 선지 없고,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1번하고 3번 선지 찾을 수 있었어. 자, 그 다음 우리 마을은 항상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습지에 탐방객이 대거 유입될 경우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인 남생이와 부엽식물인 순채의 생태 환경이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탐방로는 세모마을 구간 내에서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마을은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탐방로가 동그라미 마을까지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시는군요. 그런 건데 요약. 학생일의 입장을 요약해 줍니다. 이번에 세모마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회자의 발화는 새로 나온 말하기 방식은 요약한 것밖에 없어. 그럼 4번에 2번 선지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저희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동그라미 마을의 목표에 동의합니다. 상대 입장에 공감 표현했어. 탐방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 동그라미 마을까지 탐방로를 조성할 때 남생이의 주요 산란지는 피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수익의 일부를 동그라미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2는 상대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요 산란지를 피하겠다. 공감하면서. 그리고 기부하겠다라는 것까지 제안을 했어. 학생 1. 우리 마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 입장을 수용했네. 하지만 탐방객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제안하신 대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대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각되지 않았던 다른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원래 학생 이과에서 먼저 풀어봐야 돼. 내용 일치니까. 자, 5번에 2번 선지.
A에서 학생 E는 앞서 언급된 상대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뭔데? 주요 산란지 피하겠다. 그 다음 5번에 3번 A에서 학생 E는 상대 측의 공동체 목표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제안이 상대 측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거다. 이게 발화 시작할 때잖아. 공존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 생태교육에 장이 될 거다. 자, 5번에 1번 선지 학생 1은 상대 측이 제안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했지.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준 거야. 그래서 5번에 1번, 2번, 3번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사회자 그렇군요. 혹시 세모마을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4번의 선지가 없어. 지금 사회자 발화에서. 네, 생태교육을 받은 해설자를 양성하여 탐방객의 습지 탐방이 예의와 배려가 있는 생태 탐방 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5번의 학생이 5번 선지야. 상대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 있다. 얘기한 거 있어? 없지. 첨가된 선지. 답 5번. 자, 그럼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해설사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한 생태 탐방 문화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줄고 그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탐방로 조성을 위해 설치될 인공 구조물이 습지의 생태적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될까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 습지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태 관광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묻고 있어. 이미 풀었지만 그게 5번에 4번 선지지. 자, 학생이 습지 탐방로의 경우 그럼 뭐 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인공 구조물이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않을 수 있는 대안. 그 다음 지속적인 생태 관광을 위한 대안. 자, 6번으로 가야 돼. 학생이가 협상을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장 적절한 핵심 추론해야 돼. 수면 위 고정식 탐방로가 습지 위를 가로지르도록 설치한다. 탐방로와 생물 서식 공간이 가까워 수면 위 생태계에 영향이 크대. 그럼 얘를 선택하면 돼? 안 되지. 바로 학생 1이 그 인공 구조물이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그랬으니까 고정식을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 수변 고정식. 탐방로를 습지 바깥쪽 지면 위에 설치한다. 탐방로와 생물 서식 공간이 멀어 수면 위 생태계에 영향이 작다. 그럼 수변 고정식 써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 인터넷에서 남생이와 순체의 생태를 검색하여 정리한 네모래. 그래서 멸종위기 남생이 순체를 은신처로 활용한다. 잎 위에 올라 일광욕을 한다. 순체 깨끗한 호수나 습지 수면 위에 떠있다. 넓은 잎으로 남생에게 그늘과 보호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 또 자료 3까지 읽어. 가장 적절 줄까지 보고 답하고 답 예상. 안 나오면 남아있는 선지들 가지고 자료 3에서 다시 찾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럼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제안을 할게. 이 6번이 화법 파트인 거잖아. 우선 화법 파트인데 우리 기존의 장문에서 했던 거 한 번만 생각해 볼래? 기존의 장문에서 했던 거 아니면 화법의 3번을 생각하면 돼. 화법의 3번으로 설명해 볼까? 자, 화법의 원래 3번 문제가 뭐였어? 이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었지. 이 청중의 반응은 통상적으로 2명이 나오는 케이스 또는 3명이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청중 1, 청중 2, 청중 3이었잖아. 원래 우리가 봤던 3월, 6월, 9월 모의고사의 3번 문제. 그때 우리 어떤 식으로 풀려고 그랬더니 순서 1, 3, 2로 풀어보자 그랬었지. 그래서 내용 일치면 1번 보고 청중 1 보고 선지 풀고 청중 3 보고 선지 풀고 그 다음 청중 2 보고 선지 풀고
핵심 추론이면 여기까지 보고 선지 풀어보자 그랬었잖아. 앞으로 우리 6번은 이렇게 풀죠. 청중의 반응 풀었듯이 6번을. 그럼 자료 1, 자료 2, 자료 3 중에 뭘 봐? 얘를 먼저 보는 거지. 얘를 먼저 보고 지금 여기 핵심 추론이니까 이거 가지고 답 찾아보고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얘 읽고 나머지 선지들 중에서 내용 일치처럼 따져보죠. 그럼 이거 생각했다고 치고 그럼 자료 2 건너뛰고 자료 3으로 갖다 쳐봐. 생태 탐방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다 읽게 된 신문 기사야. 시는 생태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탐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탐방 총량제는 일일 탐방객 수를 제한해 자연 훼손을 막는 제도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해 탐방 총량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생태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탐방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자료 1과 자료 3을 먼저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 뭐 해야 돼? 수변 고정식을 설치하고 탐방 총량제를 도입해서 숫자를 줄이는 거지. 관광객 숫자를. 자, 그거 먼저 선제 따져보세요. (5번이지) 예. 됐어? 이렇게 짜면 돼. 그럼 안 어려웠을까요? 자, 연습하는 거니까 나머지 선지도 따져보자. 자료 2 읽었다고 치고 좀 더 읽었으니까 연습하는 거야. 나머지 선지 따져보자. 1번 선지 남생이가 멸종 위기종임으로 맞지? 자료 2에 있었던 거. 자료 2 번식기에는 탐방객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번식기에만 제한하는 거 없지? 그래서 1번 선지는 자료 1과 자료 3이 없어요. 2번 선지 남생이와 순체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하루 탐방객 수를 제한한다. 하루 탐방객 수를 제한한다는 우선 자료 3이지. 탐방 총량제. 근데 자료 1에서 이야기한 어떠한 고정식을 쓸 건지 없고 자료 2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네 다 멸종 위기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2번 선지는 자료 1과 2가 없습니다. 3번 선지 탐방객이 남생이와 순체를 근접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수면 위 고정식 탐방. 수면 위 고정식을 쓰면 안 되지. 수면 위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자료 1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고 자료 2, 자료 3은 활용이 안 됐고 4번 선지 멸종 위기종인 남생이의 은신처 확보를 위해 탐방로를 지면 위에 설치하여 추가적인 보호 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럼 자료 1을 쓰기는 했는데 잘못 썼지. 자료 1을 쓰기는 했는데 잘못 썼어. 그 다음 자료 2에 나오는 멸종 위기종인 남생이는 나오지. 자료 2는 나와. 자료 3 나와. 탐방 총량제 안 나오지. 그래서 4번 선지는 자료 1을 잘못 썼고 자료 3은 활용이 안 됐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회자에 따라 마을에서 추가로 제시하신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협상에서는 해설사 양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얘기 했으니까 4번에 5번 선지네. 남아있는 선지는 4번밖에 없지. 그래서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5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잠깐만 쉬었다가 7에서 10번 언어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